안녕하세요.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입니다. 어린 시절 결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성인이 된 딸아이가 있네요. 저는 3남 2녀 중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왔어요.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계시고 형님 두 분과 막내 도련님이 계셨죠.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동산도 많은데 저 혼자 외동딸이라서 시댁에서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아버지께서 아프시면서 아버지 병원비로 부동산을 대부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얼마 못 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로 엄마도 아프시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낮 시간대에는 거의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정말 많이 불평을 쏟아내셨습니다. 둘째야. 오늘도 엄마 병간호 갔니? 네, 어머님. 매일 낮에는 어머니 병간호 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있어야 남편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네가 자꾸 밖으로 돌면 남편도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다가 우리 둘째 저녁은 잘 챙겨주고 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까지 다 챙겨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걔가 어떻게 데우고 차려 먹니? 네가 가서 챙겨줘야지. 아무리 엄마가 아프다지만 너희 엄마도 그건 아니지. 딸이 남편 챙기게 집에 좀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 엄마 아프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머머,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할 거 하면서 엄마 챙기라는 거지? 시댁에서는 병간호를 하는 것을 정말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이제 저보고 고아라며 돌아갈 곳도 없는 애라며 말을 했죠. 저는 그 사실이 정말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극성심오와 함께 남편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도리라고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수십 번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 있었기 때문에 굳게 참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편에게 기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 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타 지역으로 좋은 대학을 다녔고 집에는 저와 남편만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집에 저와 남편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친정 유산으로 8억 빌라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한 적이 없었지만 유산으로 빌라를 받게 되면서 남편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시댁에서는 유산을 받은 이후로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가고 싶은 곳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 주에 연차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볼까? 아, 정말요?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 당신 수연이도 대학 가고 그래서 우울해 하는 것 같아서 같이 여행 다니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댁 행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어.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참에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단둘이 여행 한번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랬던 것은 저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거 내가 전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해주게 되었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나, 목걸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걸 준비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당신 생각나서.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잖아. 외벌이에 아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쓸 수 있지 뭐. 아휴, 고마워요. 당신한테 신혼 때 빼고는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오랜만인 것 같네.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이런 선물 자주 해줄게. 남편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픈 저를 위해서 손수 죽을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했죠. 어머님, 죽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아이고, 어미야. 몸 좀 괜찮니? 수연애비가 말하는데 몸살이 많이 났다고 하더구나.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먹기 싫어도 조금씩 먹어야 된다. 네, 감사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몸도 괜찮아진 것 같고요. 아, 다행이구나. 몸 괜찮아진 것 같다고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며칠은 꼼짝 마라 하고 누워있으면서 쉬어야 좋아지는 거야. 전에는 제가 아프든 말든 상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몸이 아프다고 하니 먹을 걸 챙겨서 보내고 매번 참석을 해야만 했던 시댁 행사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해 주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구나,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죠.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니 빌라 관리가 어려워지자 이 핑계를 삼아서 명의를 이전하라며 이야기를 꺼냈죠. 어미야,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게냐? 아니요, 뭐 아픈 건 아닌데 기운도 없고 힘든 것 같아요. 빌라 관리까지 해서 그런지 영 기운이 없네요. 아유, 저런. 그러냐? 좀 힘들면 애비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러니?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저도 신경 쓰이고요. 예, 수연애비야. 어미가 빌라 관리 버겁다고 하는데 좀 가서 도와주지 그러냐?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민이에요. 뭐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냐? 아니, 빌라 관리하다 보면 서류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될 건데 아무래도 아내 명의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냐? 하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겠다. 이참에 어미야, 명의를 수연아비한테로 바꾸는 건 어떠니? 명의를요? 아,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가족인데 뭐 어때? 어차피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건데 어미는 체력이 약하니 직접 하기 힘들고 이런저런 서류도 떼고 입주자들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수연애비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그렇긴 하지만
명의까지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아이고, 무슨 남편이 집 먹고 나르겠니? 어른이 잘 알아서 관리해주겠지. 그러지 말고 명의 변경해서 관리를 아예 수연애비한테 맡겨라. 그래, 당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계속 계약하는 것 가느라 정신도 없었잖아. 대리인으로 내가 가서 이것저것 서류 제출해도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도 안 생기고 그냥 내가 대표로 있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런가? 우선 몸이 좀 나아지는 거 보면서 결정하자. 그래, 지금 당장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처음에는 가볍게 명의를 이전할 걸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계약을 할 때마다 남편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크게 아프게 되면서 남편 시댁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었죠.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니,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반차 내고 왔지. 어때? 몸은 괜찮아졌어? 아니, 몸살이 크게 왔는지 머리도 어지럽고 기운도 없네. 당신 반차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아, 그럼. 아침에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 뭐 좀 먹었어?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아니다. 어머니가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죽 보내준다고 그러시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 죽 보낸 거 오면 바로 그거 먹자. 남편은 제가 몸이 크게 아팠을 때 제 곁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병간호를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제 빌라 명의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세상 다정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남편과 시댁은 빌라를 받고 나서는 그전의 태도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아파도 관심을 주지 않고 특히나 밖에서 돈 한 푼도 벌지 않는다며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니 직접 벌어서 쓰라며 타박하기도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네. 나 병원도 가봐야 하고 우리 수연이 먹을 것도 챙겨줘야 하는데. 뭐? 뭘 했다고 벌써 생활비를 다 써? 당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병원을 가야 해서 조금 더 필요해. 아니, 밖에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정 필요하면 당신이 밖에서 식당 일이라도 해서 벌던가. 정해진 생활비 외에는 나도 못 줘.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빌라 수익은 매달 수익 내고 있잖아. 그거라도 좀 나눠줘 그러면. 이걸 왜 당신한테 줘야 하는 건데? 내 명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라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거 원래 내 빌라였어. 직접 나가 돈을 벌라는 남편에게 저는 빌라 수익이라도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 명의인데 왜 수익을 나눠야 하냐며 말을 했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댁에서도 똑같이 당연히 너한테 나눠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 이제 수연애비 빌라인데 그걸 왜 나누니? 네? 어머님, 그거 관리하려고 남편 명의로 바꾼 거잖아요. 아무리 명의가 바뀌어도 그렇지 그건 제 빌라였어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빌라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애비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니? 그럼 당연히 수익을 나누던 안 나누던 아범 마음대로가 아니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나한테 연락하려고들랑 하지를 말거라. 저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었던 게 다 연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빌라를 뺏길 순 없다고 느꼈죠. 저에게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은 있었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다른 유산이었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통장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장이 있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서 발생했어요. 당신, 이게 무슨 돈이야? 왜 당신 통장에 8천만 원이나 들어있어? 뭐?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이미 다 쓴 통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줘. 당신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이미 가서 통장 정리도 싹 해봤어. 오늘까지도 8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거 내가 모은 돈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긴 돈이라고. 빌라만이 아니고 이렇게 돈으로도 남기고 가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이 통장을 봤어? 도장 좀 찾으려다가 봤어. 아휴, 당신 이거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한 거야? 잘 됐다. 이번에 빌라 수리 비용이 꽤 나오는데 이걸로 수리를 하자. 뭐? 왜 내 돈 가지고 수리를 해? 빌라 이제 당신 명의라며.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야지. 수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돈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필요한 돈을 줘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지. 정 돈 넘겨주기 싫으면 앞으로 생활비고 뭐고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거고 수연이 학비도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8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지원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딸의 앞길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지만 이것마저 뺏기게 되면 저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절대로 안 된다며 버티게 되었죠. 저의 완강한 태도에 남편은 시댁에도 저에게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뒷돈을 챙긴 저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내기 전에 그냥 돈 주고 편하게 살라는 얘기도 했죠. 옳게, 이게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승철이가 좀 순해서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올케가 뒷돈 꽁치고 있었다는 걸로 소송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네? 형님, 이거는 제가 수연 아빠한테서 받은 생활비에서 뺏어 모은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그러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올케가 생각하는 거고 올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올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그게 못하잖아. 이렇게 싸워봤자 올케한테만 손해야. 그러니 내가 승철이한테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돈 승철이한테 넘겨.
그러면 결혼도 유지하고 수연이 대학교 지원도 다 해줄 거니까. 시댁에서는 그동안 몰래 돈을 빼돌린 것이라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받았던 친정 유산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시댁 측에서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며 반문을 해왔죠. 남편과 시댁의 압박에 저는 지쳐갔고 그렇다고 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어린 딸아이가 이걸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보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시댁에서는 가족 모임을 하자며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유학을 갔던 형님과 형님 딸을 제외하고는 아주버님부터 두 형님, 막내 도련님과 시모, 남편까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저를 설득하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8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재수씨,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승철이한테 돈 주기 싫으면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해요. 재수씨, 나 사업하는 거 알죠?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재수씨 돈 투자하면 내가 다시 안 돌려주는 게 아니고 불려서 돌려줄게요. 어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 돈 다 쓸까봐 승철이한테 못 주는 거니? 그렇게 고민되면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더 많이 불려줄게. 맞아, 옳게. 그거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면 세금 떼어서 그만큼도 더 못 받아. 그러니까 다들 저축 안 하고 투자하는 거지.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거지. 계약서도 다 쓰고 그러면 옳게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 정말 우리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당신 정말 너무하네. 솔직히 당신한테 빌라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 수리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 버는 만큼 다 수리하는 데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수익이 나도 집에 못 갖다 줬지. 내가 있는데 안 좋겠어? 일단 이번에 수리해야 할 곳 다 수리를 하고 나오는 수익은 그때부터 다 가져다 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다. 가족인데 뭐 뒤통수라도 치겠니? 빌라 수익 때문에 그런 거라면 수연의 비가 말하잖니.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서 수익을 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싹 다 고쳐서 다음 수익부터는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가족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생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번 수리비 때문에 한 푼도 돈을 가져다 주지 않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빌라를 받고 나서는 평소 타던 자동차도 바뀐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자꾸 저한테 통장을 넘기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장 드릴 생각 없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당신 정말이야? 당신 이렇게 나가면 나 소송할 거야. 당신 생활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이건 엄마가 남긴 유산이고 당신네들이 탐낼 자격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고? 당신네들?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니? 아니 얘가 돈 맛을 보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그동안 빌라 수익 받을 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게 나한테 권리가 없어? 당신 재산이면 내 재산도 되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저는 저에게 협박을 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를 붙잡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라붙어 작은 방에 저를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 열어, 빨리! 이거 납치고 감금이야? 허, 납치? 감금?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라고 해? 내일 정신과 전화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검진 받으러 가자고. 뭐? 다들 미쳤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게, 처음부터 통장 넘겼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겠니? 됐다. 거기서 반성이나 하거라. 들어간 김에 통장 비밀번호나 알려주고. 그래,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문 열어줄게. 정말 대단들하다. 남의 재산 뺐더니만 이제는 협박, 감금까지 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 징글징글한 거 끝까지 한번 겪어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시댁 식구들은 계속 작은 방, 광에 저를 못 나가게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단단히 걸어 잠갔지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불안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핸드폰도 바로 거실 가방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순간 새벽이 되어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 하니 바로 입을 막고 저를 꺼내주었죠. 쉿! 작은 엄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 유빈이에요. 유빈아, 너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마는 지금 밖에 계세요. 빨리요. 다른 가족들 깨기 전에 빨리 나가셔야 돼요. 새벽녘 저를 꺼내주었던 것은 15살이었던 형님 딸이었습니다. 몰래 저를 빼주고는 밖으로 얼른 나가야 한다며 말을 했죠. 형님 딸은 형님과 함께 아주 어릴 적부터 캐나다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혼자 국내에 살고 있었죠. 돌쟁이였던 형님 딸을 14년이 지나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차피 유학 자금은 형님 친정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밖으로 나와보니 형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언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동서, 괜찮아? 아유, 내가 동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왔잖아. 동서,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제 얘기 어떤 거 들으신 거예요? 아니, 동선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긴 빌라를 넘겨줬다며. 왜 그랬어? 아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이동하자. 형님은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며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은 이 집안 사람들이 다들 돈에 미쳤다고 말을 했죠. 본인 역시 신혼 때 친정이 잘 사는 걸 알고서는 돈을 자꾸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결혼한 지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도련님이고 아가씨고 어머님이고 다들 돈돈거리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거기다가 남편도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필요하다면서 징징대지. 나도 처음에는 친정 도움받아서 몇 번 도와줬었는데 이게 한 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었어. 정말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형님이 그냥 유빈이 교육 때문에 해외로 가신 줄만 알았죠. 아유, 나라고 친정 식구들 다 여기 있는데 가고 싶었겠어? 거기다가 겨우 돌진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말이야. 친정에 얘기를 했는데 친정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유학을 가겠다고 한 거지. 뭐 시댁에서는 결사 반대하면서 난리였지만 돈은 다 친정에서 대준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나도 캐나다로 가게 된 거야. 아니 그래서 빌라는 어떻게 하다가 넘겨준 거야? 저는 형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주버님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니 굳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종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남편에게 빌라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죠. 아마 그 집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 피해서 해외 간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동서한테는 더 겸허하게 접근했겠지. 내가 여러 번 동서한테 귀띔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남편한테 물어봐도 동서 전화번호는커녕 서방님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잖아. 아유, 처음부터 알고 내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이렇게 저 도와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뭐 어때?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을 거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은 할 거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네, 어느 정도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쪽에서도 제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 준비하던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봐. 형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던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협박과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하게 되었죠. 사실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화며 문자며 엄청나게 보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신 어디야?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 당신 그렇게 빠져나가면 무사할 줄 알아? 어떻게 날 거기에다가 갇혀놓을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순순히 통장 넘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뭣도 없는 주제에. 결국 당신 통장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지금 통장도 나한테 있고 비밀번호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어디 한번 잘 분석해서 찾아봐. 당신이 찾을 수나 있나?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다 증거 자료로 모아서 이혼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이혼 청구? 누구 맘대로? 이혼 청구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몰래 뒷돈 만들어 놓고서는 어디서 이혼 청구를 입에 올려? 내가 언제 몰래 뒷돈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건 내가 유산으로 받은 거야. 멍청하면 말이나 하지 말지.
유산으로 받은 걸 누가 알아? 어차피 당신 통장에 있었던 건데 누가 보냈을 줄 어떻게 아냐고? 멍청한 건 당신이야. 뭐가 되었든 내가 당신 가족들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저는 남편에게는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쉽게 협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대한 진행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한 것은 오로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만 주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채워 넣었었습니다. 빌라를 받게 되면서 넉넉해졌을 뿐 그전에도 생활비는 거의 반반으로 내왔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마련을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시모는 정말 길길이 날뛰었죠. 너 내가 불쌍해서 걷어주었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고아 주제에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다고 막 나가는 거지? 제가 왜 불쌍합니까, 어머님? 저 엄마 아빠 다 살아계셨을 때 시집갔고 25년 동안 부족한 거 없이 도리 다 했습니다.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아유,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남편을 받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어떻게 도리를 다 한 거니? 제가 먼저 시작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를 건든 건 그쪽들이시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그쪽? 너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거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형사고소? 너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쉽게 되는지 아닌지. 근데 제가 당한 것도 쉬운 건 아니라서요. 가해자는 본인이 한 일 전혀 모른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더 저에게 할 말 있으시면 다 해보시죠. 이것도 한번 증거로 넣어보게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이 통화를 모두 녹음을 해 또다시 협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결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혐의가 적용되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역시 성립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고민이 되었던 재산 분할은 절반이 인정되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유산으로 받았던 것은 그대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옮겼던 빌라는 그때 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고 영상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3자 앞에서 작성한 각서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증거 영상이었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결과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했던 빌라는 증거 효력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형님 역시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제 인생을 살라며 응원을 해 주셨어요. 요즘도 종종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줄이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시모와의 갈등 문제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터진 사건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쉬지 않고 노력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시모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느끼고 목소리의 변화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느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검사는 얼마 뒤 저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며칠 뒤 입원을 바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자 양가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제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암이라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뭔가 불편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절제해서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 회복도 빠르고 재발할 가능성도 희박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사도는 무슨 초상 난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세요? 그나저나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다던? 하필 제일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갑상선암도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라도 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대충 하면 된다고요? 한서방이 암에 걸렸어도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사돈의 며느리인데 방금 하신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다고 열을 올리세요? 제 주위에도 갑상선암에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수술하고 지금은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별말도 안 했는데 상당히 예민하게 구네. 그래서 너는 수술 날짜가 언제로 잡힌 거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아이를 돌봐줄 거 아니야. 곧 출산인데 그 전에 회복해야 애를 봐줄 수 있지 않겠어? 의사 선생한테 수술 날짜 좀 서둘러 잡아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라. 엄마는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몸으로 보이세요? 진이가 출산하면 본인이 아이를 돌보는 거지. 몸도 성취하는 환자한테 왜 애를 봐달라고 하세요? 얘는 집안일만 하는데 애 정도야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지. 진이는 회사 대표잖니.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출산하고 몸만 괜찮아지면 바로 해외 출장 가는 거 모르니? 그런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라니. 너 일부러 애 봐주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 아니야?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도대체 여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리고 싶었겠어요? 어머님한테 위로의 한마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암 환자인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아가씨 아이를 봐줘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온 지 9년이나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씀 해주신 적 없었어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한 식구로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이쁨 받을 수 없는 며느리고 저 또한 잘하려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으니 더 이상 찾아뵙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더는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여보,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어머님 좀 배웅해 드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도 생각해서 병문안 와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있어?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눈 지켜 세우라고? 너희 사돈이 가르치던? 암이 뭐 태수라고? 감히 시애미 말에 토를 달고 대들어? 이게 다 자식년 잘못 키운 너희 애미 죄다. 암에 걸린 제가 곧 출산하게 될 신우애를 못 본단 말에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하셨고 남편이 병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려고 남편을 뿌리치는 시모를 말리기 위해 저희 부모님과 시부가 막아섰는데 그 순간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맞아야 한다면서 갑자기 저희 엄마의 뺨에 손을 올리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엄마도 시모에게 쌓인 게 많으셨는지 양손으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의 상식 이하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행히 좋게 합의 볼 수 있었다며 최대한 좋게 해결 보는데 많이 힘들었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수술대로 올랐고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다는 말을 듣게 됐지만 몸에 발견되지 않은 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좀 더 상황을 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며칠 정도 더 입원하면서 회복 기간을 가진 뒤 퇴원을 했는데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퇴원했다며? 그럼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우리 집에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거든. 전화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쓸데없이 안 오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보다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방법이다. 저번에 내 성격 봐서 알잖아? 나도 태어난 너한테 물리적인 행동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와서 얘기하자. 지금 출발하면 1시간 안에 도착하지? 나는 오래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고집 부리지 말거라.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었죠.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싶었지만 병실에서 엄마와 한바탕 하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실 때
좀 더 과격하게 변하신 것 같았어요. 무시를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계셨죠. 남편도 그런 시모의 성격이 불편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이상한 걸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얼굴을 보자고 하시는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시댁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왜 부르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 놓으셨어요. 상자 안에 있는 물건 좀 열어봐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대화가 좀 빠를 것 같다. 저번에 너 입원했을 때 나랑 했던 얘기 잊지는 않았지? 이건 베넷 저고리잖아요. 설마 어머님,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돌봐달라는 건 아니죠? 저 아직 수술 통증도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보여주는 거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딸이 출산 이후 몸만 정상으로 회복하면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한다. 임신한 몸으로 이혼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아마 이번 주 내로 출산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일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때 돼서 정신없이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적응을 해놔야 그때 허리발이 타지 않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번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막 퇴원했고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까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환자한테 애를 봐달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장모님이랑 엄마가 한바탕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이 사람이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냥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육아를 해야 되겠니? 그래도 애미는 애를 둘이나 키워봤으니 능숙하게 뭐든 잘할 거 아니야. 괜히 시키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어머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몸무게도 10kg나 빠져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맨날 집에 처박혀서 누워만 있을 거니? 내 아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먹고 하겠다는 거야? 얘가 아주 도둑 심보가 하늘을 찌르네. 제가 집에서 쉰다고요? 애들 돌보는 것도 얼마나 벅찬 줄 아세요? 차라리 아가씨 아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던 베이비시터 구하시던 하세요. 그럼 용건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까지도 그때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당분간 어머님과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온 건 또다시 그때처럼 난리 치실까봐 피곤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온 거예요. 새언니, 오셨어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제가 잠이 많아져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부터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혼자 있다가 갑자기 양수라도 터지면 문제잖아요. 제가 일이 바빠서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는데 이해해 줄 수 있죠?
더군다나 임신한 몸이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몸은 괜찮아지셨어요? 암이라고 해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태어나신 거 보니까 그래도 몸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조만간 짐 싸서 오신다면서요? 제가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출산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해외로 나가야 하거든요. 언니가 저 대신 신경 좀 써줄 수 있죠? 방에서 신우가 자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나온 신우는 만삭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죠. 신우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신우 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모보다 신우가 저를 더 괴롭혔고 저와 시모의 중간에서 가까워지지 못하게 이간질했던 신우가 과거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신우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신우는 저를 이용하려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착한 모습과 말투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용히 얘기하는 듯 싶었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전부 가식처럼 다가왔죠.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다면 시모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 일단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상황을 마무리 지은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남기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저와 부모님이 받으셨던 상처가 조금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했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신우는 예정일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고 한동안 친정집으로 몸을 피해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모자지간 싸우는 소리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는지 아빠가 현관문을 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무슨 용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위가 사돈을 막으려 한 걸 보면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려 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돌아가세요.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네요. 사돈 어른과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비켜주시죠. 예, 미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요즘 내 연락도 안 받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나랑 했던 말 기억 안 나는 거야? 내 딸이 출산했는데 오지도 않고 너무 섭섭하다 얘. 언제쯤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니? 얘기를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힘들 것 같다고요. 아가씨가 돈도 많이 버는데 도와주실 분 고용하시면 되는데 왜 환자인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모르는 사람 시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너는 우리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켜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 뭐든지 편해야 좋은 거잖아.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전화할까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자 시모는 움찔거리더니 그때부터 저를 노려보셨고
분노가 차오르셨는지 주먹을 주시곤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강하게 밀어붙이자 시모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모가 잠깐 왔다 가신 것뿐인데 온 가족이 기가 빨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번에 제가 입원했을 당시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시부가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고 시모가 한 번만 더 일을 만든다면 그때는 갈라서겠다고 시모에게 각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날뛰어도 시부의 한마디면 꼬리를 내릴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분이시지만 아버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신 적은 없으셨죠. 그렇게 시모가 돌아간 뒤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며칠 뒤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와 남편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셔서 남편이 퇴근하고 몇 시간 정도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시모에게 어떤 건장한 남자가 걸어왔고 무언가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건네받은 서류 봉투를 품 안에 숨긴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저희 부부는 남자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이 그 남자를 세워 시모에게 건네준 서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 남자는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급하게 도망을 치려 했지만 운동을 꾸준하게 했던 남편은 그 남자를 다시 붙잡았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며 절대 비밀을 유지해 달라면서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털어놔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까 그 고객님이 가지고 가신 서류가 뭐냐면요. 유전자 검사 용지랑 입양 서류가 들어있어요. 그분이 말을 잘 안 하셔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떤 남자분과 갓 태어난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을 따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이의 머리카락을 주셔서 그 남자분을 미행한 다음 기회를 엿본 뒤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서 하라는 대로 확인시켜 드렸거든요. 아마 따님분의 아이를 출산하신 것 같은데 저보고 유전자 검사 해달라는 분이 아이의 아빠 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죠. 그걸 확인하신 고객님께서 따님 몰래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서 국내 말고 해외로 알아봐 달라고 하길래 좀 전에 보내드린 서류가 해외 입양 절차 서류예요. 사인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고객님 따님분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조만간 해외 출장 가신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때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럼 전부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가봐도 되죠? 남편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혼했던 신우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저희 부부가 당장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퀵으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사람에게 주소를 적어 주었고 1시간 내로 도착할 거라면서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던 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댁으로 발길을 옮겼고 저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늦은 저녁 시간에 시댁에 방문을 하자 시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집에 없으셨어요. 신우는 아이를 돌보며 힘겨워하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나랑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거니? 어차피 이제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졌다. 네, 그러시겠죠. 저희 가족들 몰래 엄청난 일을 꾸미고 계셨으니까요. 저희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도 당연히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래도 엄마 혼자 모든 걸 선택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 연기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뭘 얘기하는 건지 엄마는 전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나도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인연 끊고 살자니까. 어머님, 저희가 아까 길거리에서 어머님이 어떤 남자랑 마주하고 있던 거 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뭐야? 엄마, 지금 아빠 말고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설마 바람 피운 건 아니지? 왜 말을 못 하는데? 엄마 정말 아빠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너희들이 잘못 봤겠지.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그런 정신 나갈 짓을 할 것 같니? 나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가라. 너희들이 안 가면 내가 방으로 들어가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아까 잠깐만 나갔다 온다더니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였어? 이 시간에? 시모는 저희 부부가 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계속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시길래 시부가 시모를 멈춰 세운 뒤 화를 내셨죠. 그리고 그 사이 시댁 초인종이 울렸고 킥이 왔다는 말에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퀵 배달 기사분은 김숙 씨 앞으로 온 퀵이라고 제 이름을 호명하길래 직접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뒤에서 저와 남편을 보고 있던 시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면서 식은땀까지 흘리자 시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시부는 경악을 했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확인한 신우 또한 손을 떨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어요.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유, 소리 좀 지르지 마요. 내가 다 해명하면 되잖아. 저 아이 조서방 친자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도 속고 있었다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고. 왜 이혼했는지 어느 정도 대충 알겠는데 이 사실을 조서방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친자가 불일치가 나오냐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내가 해외여행 간 사이 나 몰래 입양 보내려 했던 거야? 내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아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네가 나한테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조서방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래, 다른 남자 아이야.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것도 맞지만 나 다른 남자 생겼어.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도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어차피 이혼했고 더는 상관없는 사이잖아? 이번에 해외 출장 다녀오고 나서 전부 다 설명하려고 했었다고. 엄마는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해외로 입양시킬 작정이었어? 그래서 더는 새언니한테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 그 아이 입양 보낼 생각이었다. 네가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내 눈앞에서 저 아이를 지워버리려고 했었어. 시모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개판이 되어 버렸고 시부는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부를 당장 데려오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 신우를 임신시켰던 그 남자는 신우가 해외 출장을 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우의 전 남편과 한번 크게 싸운 뒤 혼자 바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만났던 남자였던 거죠. 결국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와 하룻밤을 함께 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였고 신우는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도 그곳에서 산다는 말에 무작정 정체도 알 수 없는 그 남자를 찾으러 가려던 거였습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신우에게 화를 냈고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남편이 가로막아 섰네요. 시부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를 그 자리에서 내쳐 버렸어요. 결국 시모는 신우와 아이를 데리고 신우가 살던 집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신우와 연을 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신 상태세요. 그리고 시모가 몰래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 없으셨는지 두 번 다시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현재 별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시부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우는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를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난 상태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들이 시댁 집안을 무너뜨리게 되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저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계속 요청 중이에요. 저 때문에 해외로 입양을 보내지 못했다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어이없는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도 밝혀져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네요. 사건의 시작은 오래간만에 딸과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 저를 보며 제 이름을 부르길래 얼굴을 마주하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활까지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머릿속에서 잊혀가던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을 때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나던 친구였고 제 딸에게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많이 늙어버린 모습에 슬픔의 감정도 함께 몰려왔네요. 저희는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었어요. 딸은 저와 친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딸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착하다며 집안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가던 도중에 딸은 다른 약속이 잡혔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간만 나면 약속을 잡았고 저희는 또 다시 가까워진 사이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친구와 만나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처음 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린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친구가 부른 사람을 보게 됐는데 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남자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주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너 오늘 병원 근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백화점에 나와 있는 거야? 설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온 거야? 잠깐만, 예은자야, 너 딸 아니니?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전에 보니까 둘이 손을 잡고 있던데?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미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민이 남자친구 김승현이고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저희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잡은 뒤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두 눈앞에 보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와 친구보다 제 딸과 친구 아들은 꽤 오래전부터 서로 연인 사이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었네요. 그런데 뭔가 친구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길래 저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던 터라 둘 사이를 보고 불만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나도 내 딸이 네 아들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숨겨봤자 달라질 거 없잖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인사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저희 현재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리러 찾아뵈려 했었어요. 뭐라고? 잠깐만. 지금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말이니?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기회를 보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정말 친구 사이셨던 거예요? 저희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지만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두 분께서 저희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당장 답을 해주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일단 대충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너희들은 하던 데이트 마저 하고 은자 너는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친구의 아들이 제 딸과 연인 사이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친구와 만났을 당시 제 딸에게 보여줬던 시선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으로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친구는 저를 바라보면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과 네 딸이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몰라?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기 전부터 둘은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굳이 말릴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나는 이 결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너와 사돈관계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불편해지는 관계인지 몰라? 우리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다 치자. 나중에 서로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그땐 양가 집안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텐데 너는 나한테 막말을 뱉을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우리가 학창시절 때 좋았던 추억들까지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내 성격 모르니? 아주 잘 알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잖아. 나는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집안이 너희보다 못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구보다 내 성격 네가 제일 잘 아는데 숨겨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사이가 친구로 남고 싶을 뿐이고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 아들은 의사인데 네 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 했었잖아. 너 같아도 이 결혼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겠지? 내 아들은 의사, 네 딸은 평범한 회사원. 이게 비교가 되냐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야. 나중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친구인 너한테까지 피해가 생기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라고. 그건 극히 단면만 보고 있는 거잖아. 나는 너랑 반대되는 입장인데 애들이 좋다는데 그걸 뜯어 말리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사이를 떠나
내 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성격이라 심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 내 딸을 분명 속으로 안 좋게 평가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계기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와 내가 친구 사이던 아니던 나한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그러니 너도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본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해.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에게 받는 상처보다 친구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제 딸이 옆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만약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분명 눈물을 쏟았을 게 뻔했어요. 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친구의 말대로 이 결혼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둘이 좋다고 하는데 무리해서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늦은 저녁에 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와 친구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까봐 여러 가지로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지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언제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거야? 엄마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는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줄 거다. 하지만 엄마 친구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다. 엄마, 저희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잘 설득시켜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그때 처음 뵀을 때 저를 좋게 봐주셨잖아요. 그리고 승현 오빠가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엄마 입장에선 네가 상처받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일단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하루빨리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부터 시켜라. 정말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우방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내 친구의 성격도 파악한 다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저도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친구의 아들부터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서둘러 저희 집에 오길 바랬었죠. 학창시절 때부터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 얻으려 했었지만 싫은 건 확실하게 선을 긋는 성격이라 제 딸이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을 열기에는 힘들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을 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하면서 제 딸과 친구 아들의 결혼에 대해 밤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네요. 돌아오는 주말에 친구의 아들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고 저번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도 해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저희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대화해봤는데 소민이를 좋게 봐주시던데요. 오히려 저는 두 분이서 친구 관계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이던걸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소민이를 좋게 봐주실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나와 대화할 때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둘의 마음은 확고하게 결정한 거야? 친구 아들은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표정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던 친구가 자기 아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친구의 마음이 자기 아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제 딸도 결혼을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딸의 표정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딸인데 내가 상처되는 말을 쉽게 꺼내겠니? 당연히 좋게 하고 돌려보냈지. 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다고. 괜히 서로의 마음에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좋게 넘어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야 결혼 준비를 하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니? 나도 나이가 먹었는지 성격이 예전 같지는 않아. 그럼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친구는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좋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으면서 상처 주는 건 친구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 보였죠. 얼떨결에 아들, 딸들이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니 상견례 일정도 서둘러 잡게 되었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런 상황들이 마냥 신기했는지 제 딸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걱정 없을 것 같다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죠. 그렇게 친구와 약속을 잡아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두 아들, 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친구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마련한 집이 있는데 7억 정도 되거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예단비로 10%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더라. 그런데 네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 형식적으로 해야 될 건 치러야 나중에 서운하지 않고 뒤탈도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는 7천만 원 정도야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집안 형편은 내가 전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다. 준비해 줄 수 있겠어? 어차피 적당히 쓰고 돌려줄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봉채비로 절반 주면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제대로 된 격식을 차려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단둘이 있을 때도 호칭도 바꾸고 선을 넘지 않아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해도 양가 집안 결혼하게 되면 사돈지간이 되는 건데 며느리가 시댁에 왔을 때 너랑 친구 사이라고 해서 나를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감정 상하지 않으려면 호칭부터 정리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도 친구 사이가 아닌 사돈지간으로 지내는 거야. 나도 그게 편할 것 같고 오늘 이후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부탁한 건 무조건 들어줬으면 좋겠어. 초반에 자리를 잡아놔야 앞으로가 편한 거라고. 당연히 친구 사이라고 해도 양가 집안 결혼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격식을 갖추는 게 맞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선을 긋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딱딱한 관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친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두 아들, 딸이 결혼을 하면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억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와 만나게 된 날 이후부터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밉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부유하지 않은 형편에서 상황에 맞게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친구가 원하는 조건은 다 맞춰주었고 서로 각자가 많이 바쁘다 보니 상견례를 조금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쯤에 상견례를 겨우 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제 가방에 봉투 하나를 집어넣어 줬어요. 뭔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친구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며 봉채비라고 넣어둔 거였네요. 서로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던 터라 이해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봉채비를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살짝 확인을 해봤는데 5만 원짜리가 4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친구를 바라봤는데 어색한 미소로 저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예단비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50%나 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이 주신 예단비를 필요한 곳에 전부 다 써버렸지 뭐예요. 그래도 봉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빈 봉투로 돌려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20만 원 넣어드렸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들한테 줄 집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예단비도 더 올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도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단순한 관계도 아니니까 최대한 배려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급한 대로 아들에게 줄 신혼집을 전세로 돌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의사 사이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앞으로 며느리는 인생길이 환한데 저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7천만 원으로 내 아들을 사돈 집안의 사이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분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무료봉사 시키려고 장가 보내는 거냐며 이 결혼 절대 반대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건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는데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생각해 보니까 사돈댁에서 혼수로 강남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2채 정도는 해줘야 저희도 쿤말하지 않고 제 아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 정도는 당연시하게 봤던데요. 제가 말한 조건이 부담스럽거나 하신 건 아니시죠? 그 정도는 맞춰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의사 사이 타이틀을 얻는 게 원래 쉬운 건 아니에요. 주변의 사이가 의사인분들 보셨어요? 예단비는 저희 용돈하라고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만났을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혼수로 강남 역세권 아파트를 2채나 해오라고? 결국 이런 거였어?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냐고. 처음부터 이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었으면서 예단비는 왜 다 쓴 거야? 사부인,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는 무조건 격식 차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단비는 그동안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부분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손해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따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시간은 돈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데 따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아들이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돈께서도 손해볼 생각 없으시면 제가 말한 조건 들어주시고 의사사의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너 뭐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네 아들을 만나면서 손해를 봤다는 거야? 정말 말하는 게 어이가 없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의사인 너 아들이 내 딸을 꼬신 거라고. 그런데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 정신 나갔구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당장 7천만 원 다시 돌려주도록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 딸이 내 아들과 만나게 되면서 손해본 시간이 얼마인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데 조건도 형편없는 여자 만나서 인생 망치는 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강남 역세권 아파트 2채를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파혼할 거니까 당장 내 앞에 7천만 원 가져다 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많이 편했구나?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성격이 편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파혼하겠다는 거 확실한 거지?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소민이랑 파혼을 해요? 결혼식장도 전부 다 알아봤고 청첩장까지 전부 다 돌렸다고요. 저는 이 결혼 무조건 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의사인 거랑 아파트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멋대로 하셔야겠어요? 친구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양가 집안 전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파혼을 하겠다는데도 예단비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상견례장 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모두가 시선이 집중이 되는 순간 친구가 급하게 테이블 밑으로 숨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정체 모를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와 비슷해 보이는 여성분들이 다짜고짜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소란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많은 여성분들은 이성을 잃어버렸네요.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사기를 쳐? 설마 하고 지켜봤는데 어떻게 다른 집안과 상견례를 하고 있는 거야? 분명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겠다며? 그래서 나한테 2억이나 가져가 놓고 감히 뒤통수를 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 갔다면서?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돌려놓으라고. 너는 오늘 콩밥 먹을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요. 제가 돌려주려 했었어요. 잠깐 쓰고 돌려주려 한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시라니까요. 5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고 장례는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의사인 아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했었고, 의사 사이를 보겠다던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친구가 잠적하고 있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뺏어간 친구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돈들을 돌려받을 순 있었지만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친구는 사기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친구의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저희가 받은 상처들도 너무 커서 제 딸은 헤어짐을 선택했고 친구 측으로부터 손해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게 되었네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좋은 친구였는데 현재는 사기꾼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네요. 추억은 가슴에 묻고 친구는 떠나보내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